도시 위로 밤이 내리고 녹슨 비밀과 골마가는 고통을 감춘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아나나이의 조용한 울음소리가 콘크리트의 침묵에 묻혀간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침묵은 곧 찢어질 것이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린 한 아버지가 오고 있다. 정의는 칼집에서 뽑히길 기다리는 칼날과 같다. 복수와 보호,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다. 정적, 강지훈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완벽한 정적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복도. 지훈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최고급 강철로 만든 문은 이 도시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듯 완벽하게 조용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침묵이 마치 시체 안치소의 그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전 아내 한혜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처음 몇 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친구들과 중요한 여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그때가 이틀 전이었다. 새어연아, 지우는 문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5살 배기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있어야 할 대답이 없었다. 아이가 있다면 티끌만 한 소리라도 새어나와야 했다. 장난감 떨어지는 소리, TV 소리 하다못해 아이의 숨소리라도 없었다. 지훈의 침착했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은 복도를 한번 훑었다. CCTV 카메라가 붉은 점을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도구가 든 케이스를 꺼냈다. 자물쇠 따기용 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디지털 도어록의 패널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플라스틱 커버가 깨졌다. 경보음이 울릴 법도 했지만 혜진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훈은 깨진 패널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몇 개의 전선을 잡아 뜯었다. 전문적인 손길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리스크 컨설팅 회사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다. 전기 스파크가 튀었고 도어록이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육중한 강철문은 여전히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젠장.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어깨로 문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최고급 보안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코트 안쪽에서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를 꺼냈다. 소형 배터리 구동식 휴대용 브리칭 툴이었다. 보통은 재난 구조나 특수 작전에서나 쓰이는 물건이었다. 그는 툴을 문과 문틀 사이에 가장 약한 경첩 부분에 고정시켰다. 새어연아 귀마가 대답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외쳤다. 윙 하는 고주파음과 함께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다. 몇 초간의 끔찍한 금속 마찰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쾅그트멈 하는 굉음과 함께 수천만 원짜리 현관문이 종잇장처럼 안쪽으로 구겨지며 열렸다. 지우는 먼지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집안은 지옥이었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는 깨진 와인병 조각과 말라붙은 토사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알코올의 시큼한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악취가 진동했다. 거실 한가운데 명품백들이 화산처럼 쏟아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여행용 가방이 활짝 열려 있었다. 혜진이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아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다.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방은 깨끗했다.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혜진이 이 방을 정리한 것이 분명했다. 아이의 흔적을 지웠다. 지훈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데려갔나 아니야. 그 여자는 아이를 짐으로 여겼어. 그는 방을 미친 듯이 뒤졌다. 침대 밑 욕실. 아무 데도 없었다. 강서연. 그의 외침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한 소리, 긁히는 소리. 지우는 숨을 멈췄다.
소리는 방구석에 있는 붙박이장 안에서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마치 맹수에게 다가가듯 장롱문으로 접근했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의 명품 옷가지들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었다. 지우는 옷들을 거칠게 헤쳤다. 그리고 그 밑바닥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아이를 찾았다. 서연이는 낡은 담요 더미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올려다봤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작은 몸은 얇은 잠옷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고 땀과 눈물 그리고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세어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서연이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방어적인 자세였다. 아이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괜찮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딸.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동시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축 늘어진 아이의 무게가 지훈의 팔을 짓눌렀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세수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지훈은 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밖으로 나왔다. 거실의 밝은 조명 아래 그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입술은 새하얗게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탈수 증세가 심각했다. 그는 아이의 잠옷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이의 하얗고 가느다란 팔뚝에는 얼룩덜룩한 멍자국이 가득했다. 어떤 것은 검붉었고 어떤 것은 이미 노랗게 발에 가고 있었다.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팔뿐만이 아니었다. 목덜미 그리고 잠옷 틈으로 보이는 등에도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은 사라지고 차가운 사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그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서연이가 아빠의 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내 딸. 그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깨진 문을 넘어 복도로 나왔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훔쳐보고 있었지만 지훈의 살기 어린 눈빛에 황급히 문을 닫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환자 정보가 어떻게 되시죠? 강서연 5세 여아. 이틀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 심각한 탈수 및 폭행 흔적. 지훈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낮고 일정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아이를 받아들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연이는 작은 처치 침대로 옮겨졌고 즉시 링거가 꽂혔다. 보호자분 아이 몸의 상처에 대해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침모에 의한 방임 그리고 동거 남성으로 추정되는 자해에 의한 폭행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경찰에 신고는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부터 살려주십시오. 지훈은 처치실 유리창 밖에 서서 작은 몸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연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저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이 지훈의 심장을 1000개의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는 병원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한혜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쯤 남태평양의 어느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새로운 사랑과 뒹굴고 있을 터였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훈은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고민서 변호사입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도 차가웠다. 고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연 양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기존 소송 전부 변경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민서 변호사가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다. 혜진의 외도 증거, 도박 증거, 그리고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증거까지 수집하며 합의해 양육권을 가져오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다. 변경이라니요. 구체적으로 단순 양육권 변경 소송이 아닙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서연이의 멍든 팔을 닦아주는 것을 보았다. 친권 및 양육권 완전 박탈. 즉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혜진과 그 남자, 바의 태식, 그 자식 이름이 배태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합니다. 살인 미수요. 고민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대표님, 그건 입증하기가 매우... 고 변호사, 지훈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 딸이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이틀을 굶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입니다. 장롱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부터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은 내 법률 대리인으로서 내가 동원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저 쓰레기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민서 변호사는 자신이 상대하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기계의 심장부와 같은 남자였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고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당장 출발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흉흉하게 솟아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불타는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 했다. 한혜진, 매태식, 그는 두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것은 저주였다. 네오희는 너희는 내 딸에게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응급실 복도의 맹수에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 같은 그의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이를 향한 지옥 같던 이틀은 끝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막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복도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억눌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마치 복도 바닥에 못 박힌 듯 응급처치실 유리창에 고정되어 있었다. 30분 뒤 하이힐 소리가 빠르고 단호하게 복도를 울렸다. 소리는 지훈의 몇 걸음 뒤에서 멈췄다. 강 대표님, 고민서 변호사였다. 그녀는 29살이었지만 대한민국 최고 로펌 율정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통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는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안경, 그리고 강철 같은 논리였다. 그녀는 감정을 변호사의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강지훈이 율정을 그리고 고민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의 사업은 합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시큐어 X 리스크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 세계 VVIP들을 위한 최고급 사설 안보 업체였다. 그의 고객들은 정부 고위층 재벌 총수, 심지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이었다. 그가 다루는 정보와 해결하는 문제들은 절대 빛을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런 그가 전 아내와 조용한 양육권 분쟁을 벌이려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승률 베레의 변호사가 아니라 입이 무겁고 어떤 진실을 마주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방패였다. 고민서가 바로 그런 방패였다. 왔습니까? 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는 길에 법원의 긴급 임시 접근 금지 명령부터 접수했습니다.
판사님과 통화 완료했습니다. 30분 내로 병원 측 팩스로 명령서가 도착할 겁니다. 고민서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기계처럼 보고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직접 보시죠. 지훈이 유리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고민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서연이는 작은 침대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진정제와 수액 덕분인지 아까보다는 혈색이 돌았지만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옷을 살짝 걷어 올린 순간 고민서는 숨을 들이마셨다. 조명 아래 드러난 아이의 작은 등은 마치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물감을 뿌려놓은 캔버스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참혹한 사건 파일을 검토했지만 서류 속의 활자와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범죄였다. 파일 확인했습니다. 배태식 34세 무직. 전과는 상관없습니다. 지훈이 말을 끊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내 딸에게 한 짓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고민서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억눌린 에너지가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토끼 인형을 꺼냈다. 그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조카에게 주려던 겁니다. 그녀가 변명하듯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면 아마도 낯선 환경에 불안해할 겁니다. 그녀는 처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잠든 서연이의 머리맡에 인형을 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뺨을 스칠 뻔한 손가락을 황급히 거두는 그녀의 모습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변호사 고민서가 아닌 인간 고민서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병원 입구 쪽에서 요란한 소란이 들려왔다. 비켜, 내 딸이 여기 있단 말이야. 당신들이 뭔데 날 막아. 한혜진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인지 술인지 모를 것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한 남자 배태식이었다. 배태식은 한눈에 봐도 질이 좋지 않은 인간이었다. 비싼 브랜드로 몸을 감쌌지만 그 태도에서는 천박함이 흘러 넘쳤다. 그는 병원 보안 요원들을 거칠게 밀치며 혜진을 감쌌다. 강지훈 이 개자식아,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혜진은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지훈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탁! 지훈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쇠부티 같은 그의 악력에 혜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엔드두어 이거 안 놔. 네가 뭔데 내 딸을 멋대로 데려가. 내 딸입니다.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자식이 정말. 그때 배태식이 나섰다. 그는 혜진을 자기 뒤로 끌어당기며 지훈의 BBL가리 시계를 노려보았다. 이부와요 강 대표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오. 애 엄마가 애 좀 보고 싶다는데 폭력까지 쓰고 말이야. 그가 비아냥거렸다. 당신은 누굽니까? 고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훈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배태식은 위아래로 고민서를 훑어보았다. 뭐야, 이 아가씨는 변호사이야. 돈이 좋긴 좋네. 이런 예쁜 변호사도 다 고용하고. 그의 저속한 시선에 고민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배태식 씨, 맞으시죠? 34세 무직. 현재 한혜진 씨와 동거 중이시고요. 혜진과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혜진 씨. 고민서는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팩스로 도착한 따끈따끈한 법원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부한 긴급 임시조치 명령서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죠. 한혜진 씨와 배태식 씨는 지금 이 시간부로 강서연 양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딸을 못 봐? 그건 여기 두 번째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고민서가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 진단서 사본이었다. 전치사주, 다발성 타박상 늑골, 미세 골절 의증, 그리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 담당 의사는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혜진의 얼레지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배태식을 돌아보았다. 태식 씨, 이게 배태식의 표정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시나리오는 이것이 아니었다. 그는 혜진이 이혼 후에도 지훈에게서 막대한 양육비를 뜯어낼 것이라 확신했다. 아이는 그 돈을 받기 위한 담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었다. 웃기지 마, 배태식이 소리쳤다. 애가 혼자 놀다가 다친 걸 가지고 어디서 수작이야. 놀다가요. 고민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배태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메스처럼 차가웠다. 배태식 씨, 서연 양은 5살입니다. 5살 아이가 어떻게 노라야 등 전체에 피멍이 들고 늑골에 금이 가죠? 혹시 노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배태식이 모욕감에 손을 치켜들었다. 그의 손이 고민서의 뺨에 닿기 직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다시 한번 지훈에게 붙잡혔다. 아까 혜진을 잡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었다. 배태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 그 놔. 내 변호사에게 손대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배태식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협박하고 때려봤지만 이런 종류의 위압감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훈련된, 통제된 살해였다. 당신들, 혜진이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돈 때문이지 그래. 돈 양육비 주기 싫어서 쇼하는 거지. 이 더러운 자식아. 그녀의 입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훈은 경멸을 담아 그의 손목을 뿌리쳤다. 배태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보안팀 이분들 모시고 나가세요. 고민서가 병원 직원들에게 명령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법원 명령을 어길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십시오. 이 개자식, 강지훈, 너 가만 안 둬. 내가 누군지 알아. 배태식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혜진은 이제 연기도 잊은 채 돈줄이 끊겼다는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내 돈, 내 인생 강지훈. 네가 다 망쳤어. 요란한 소동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지독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지훈은 구겨진 셔츠 소매를 바로잡았다. 고민서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모습으로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대표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분명 다시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처치실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를 불렀다. 엄마, 무서워. 지훈의 눈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고 변호사, 내 딸이 저렇게 망가지기 전에 나는 합의를 생각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지훈은 고민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깊고 어두웠다. 저들이 원하는 게 돈이었다면 나는 저들에게서 돈 이상의 것을 빼앗을 겁니다. 자유, 미래, 그리고 희망까지 전부. 당신은 그걸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합니다. 고민서는 그의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양육권 소송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법률적 방아쇠가 되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한혜진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배태식의 이름으로 계약된 허름한 오피스텔. 병원에서 쫓겨난 두 사람이 돌아온 곳은 여기였다. 방 안은 그들의 추악한 내면처럼 어지러웠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악취를 풍겼고 바닥에는 비톡촉장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한혜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이제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보였다. 내 돈 강지훈, 그 자식이 내 돈줄을 끊어버렸어. 태식 씨,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폐역, 배태식의 손바닥이 혜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혜진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병원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끄러워, 이 미친년아. 배태식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내년이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그깟 계집애 하나 구슬리지 못해서 내가 뭘, 돈 그 자식 돈이 전부였는데. 네가 이 옷만 잘했으면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배태식은 방안을 초조하게 뻥쾅. 그는 코너에 몰린 쥐였다. 그는 한혜진을 통해 강지훈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 아이는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인질에 불과했다. 그런데 거위가 인질을 되찾아갔다. 그것도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범죄자로 몰면서. 그 변호사년, 고민서라고 했나. 배태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다. 그 년이 문제야. 그리고 강지훈, 그 자식 눈빛이 이상했어.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제압하던 지훈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훈련된 자의 정확하고 무자비한 힘이었다. 배태식은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그런 종류의 격이 다른 위압감은 처음이었다. 안 되겠어.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순 없지. 뭐 하려고. 태식 씨, 그 사람 무서워. 혜진이 떨며 말했다. 무서워 똥 싸는 소리 하네. 배태식이 그녀를 발로 툭 찼다. 돈이 무서운 거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냐. 그 자식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 일단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어. 그는 강지훈이 만만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시끄러워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니까. 내가 가서 쇼부를 볼 테니까 넌 닥치고 여기 숨어 있어. 알았어. 배태식은 가장 비싼 재킷을 걸치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변호사고 뭐고 돈이면 다 돼. 크게 한탕 부르고 끝내자. 다음날 오후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시큐어 X 리스크 컨설팅 본사. 배태식은 촌놈이 서울 구경하듯 고개를 꺾어 70층짜리 통유리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젠장, 이런 데서 일한다고. 그는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마저 비싼 향이 나는 듯했다. 그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직원을 향해 거들먹거리며 걸어갔다. 에어이 아가씨, 나 강지훈 대표 만나러 왔는데. 직원은 훈련된 미소로 그를 응대했다. 성함과 약속 시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속 같은 거 안 했어. 그냥 강서연 아빠 만나러 왔다고 해. 아주 중요한 볼일이니까. 직원의 미소에 작은 균열도 생기지 않았다. 대표님은 현재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장난해. 배태식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당장 불러. 나 바쁜 사람이야. 소란이 일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배태식은 움찔했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직원의 이어피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배태식을 바라보았다. 배태식 씨, 대표님께서 70층 집무실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배태식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거봐 쫄았네. 시끄러워지는 게 무서운 거지. 그는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숫자가 순식간에 올라갔다. 70층 대표 집무실. 문이 열리자 배태식은 압도당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모든 가구가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것들이었다. 강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워스건.
강 대표님 바쁘신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배태식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어제 병원에서 본 살기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완벽하게 통제된 비즈니스맨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다. 용건이 뭐지? 하하하, 용건이라니 너무 딱딱하게 구시네. 배태식이 다리를 꼬았다. 어제 일은 뭐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어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합시다. 해결. 그래요. 혜진이 걔가 원래 좀 멍청하잖소.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내가 교육 좀 시켰더니 오버했나 봐. 근데 뭐 애들은 맞으면서 크는 거 아니겠소.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배태식은 그걸 동요라고 해석하고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죠. 고소, 그거 껄끄럽잖소. 강 대표님 같은 높은 분이 애 문제로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꼴사납지. 안 그래요. 내가 혜진이 설득해서 양육권 깔끔하게 포기시킬게. 대신 그가 손가락 2개를 폈다. 20억, 아니 30억. 30억이면 깔끔하잖아. 그 정도 돈 당신한테는 껌값이겠지. 그걸로 혜진이랑 나 멀리 떠나서 안 나타날게. 어때, 깔끔하지? 지훈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들어와. 곧 문이 열리고 지훈의 비서실장인 듯. 단 중년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배태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류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배태식 씨, 지훈이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왜 계약서라도 쓰겠기. 배태식이 낄낄거렸다. 본명 배태식 34세. 출생지는 부산. 지훈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배태식의 미소가 굳었다. 부모는 당신이 17살 때 사기죄로 복역. 당신은 고등학교 중퇴, 특수절도 폭행 공갈, 협박, 전과 사범이군. 아, 이 새끼가 최근에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5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 중. 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더군. 당신 신장 하나 값으로 1억을 걸었다지. 배태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뒷조사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정보였다. 내가 어떻게 한혜진에게 접근한 건 3개월 전. 그녀의 SNS를 보고 강지훈의 전 아내라는 걸 알았지. 계획적인 접근이었어. 양육비를 뜯어낼 생각으로.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맹수처럼 배태식에게 다가갔다. 배태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곧 거대한 통유리창에 등이 막혔다. 70층 아래로 서울 시내가 아찔하게 펼쳐졌다. 선택지를 주지. 지훈이 배태식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앞에 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위압감은 멱살을 잡힌 것보다 더 숨막혔다. 첫째,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자수해. 아동학대 폭행, 그리고 내가 방금 말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럼 내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고려해 줄지도 모르지. 미친. 둘째, 지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거야. 배태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내가 장 사장에게 내 위치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네가 횡령한 5억에 이자 5억을 더 얹어서 선물로 주지. 네가 내 딸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성의 표시로. 장 사장이 10억을 받고 널 어떻게 할지는 상상에 맡기지. 배태식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이 자식은 악마다. 1분 주지. 선택해. 내가 잘못했소. 강 대표님 살려주시오. 내가 정말 혜진이 그년한테 속아서 50코. 자수하겠소. 당장 가서 자수할게.
배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굴러 들어가듯 탔다. 지우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김 실장이 다가왔다. 대표님, 정말 저자를 경찰에 넘기시겠습니까? 장 사장 쪽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저런 쓰레기는 빗속에서 심판받아야 해. 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지만 저 자가 순순히 자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알아, 지훈이 말했다. 그는 자수하지 않을 거야. 코너에 몰린 쥐는 가장 약한 곳을 물어뜯으려 하지. 그날 밤 11시, 율정 법률사무소 지하주차장. 고민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향했다. 서연이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감정적인 전쟁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동심리 전문가와의 면담을 준비하느라 야근을 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유난히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의 벤츠 C클래스로 다가가며 스마트키를 눌렀다. 그때 어두운 기둥 뒤에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씨발년, 배태식이었다. 고민서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배태식은 이미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강지훈, 그 새끼 옆에서 깝치니까. 배태식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지훈의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온 뒤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수 웃기는 소리. 장 사장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렸다. 모든 것이 이 여자 이 변호사 년 때문이었다. 말해. 강지훈, 그 새끼 나한테 왜 그랬어? 네가 시켰지. 그가 고민서를 차체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고민서는 어깨에 격통을 느꼈다. 배태식 씨, 이거 나요. 이거 명백한 폭행. 폭행다. 배태식이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폭행으로 안 끝날 줄 알아, 이년아. 너 오늘 여기서 뒤질 수도 있어. 알아. 그의 손이 그녀의 목으로 향하려 했다. 고민서는 공포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가방 속에 있던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호신용 경복이었다. 당장 고소 취하하라고 강지훈한테 전해. 안 그러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그가 협박을 내뱉는 순간 주차장 기둥 한 구석 아주 작은 렌즈 하나가 그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배태식의 얼굴, 그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그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고민서의 차 블랙박스뿐만이 아니었다.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시큐어 X의 기술력이 집약된 초소형 카메라들이었다. 같은 시각 시큐어 X의 상황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지하 주차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배태식이 자수하지 않고 고민서에게 갈 것이라 정확히 예측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팀 B 진입 대기. 그가 헤드셋에 낮게 명령했다. 타깃이 여성에게 추가 위해를 가하는 즉시 제압한다. 스크린 속에서 배태식이 고민서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드는 순간. 지금이다. 배태식의 손바닥이 매섭게 공기를 갈랐다. 고민서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뺨을 후려칠 것이라 예상했던 그 끔찍한 충격은 그러나 오지 않았다. 대신 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짧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실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배태식의 손목이 그녀의 뺨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거대한 쇠, 집게 같은 손에 붙들려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서 있었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제거된 차가운 무부유의 상태였다. 네오, 내가 왜 여기서. 배태식이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내 변호사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강지훈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처럼 차갑고 낮았다. 배태식은 붙잡힌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지훈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태식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악ኗ와 이성을 잃은 배태식이 반대쪽 주먹을 지훈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것은 아마추어의 어설픈 공격이었다. 지훈은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배태식의 손목을 잡은 채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우대우대억. 지훈은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배태식의 팔을 꺾어버렸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관절기였다. 배태식의 팔꿈치가 기괴한 각도로 돌아갔다. 기왁. 배태식의 비명이 주차장을 찢었다. 그러나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배태식의 명치를 정확하게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배태식은 폐 속의 공기를 모두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일이 5초 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제압이었다. 강지훈은 마치 성가신 벌레를 잡은 것처럼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그는 구겨진 수트 소매를 바로잡았다. 그때서야 검은 정장을 입은 지훈의 부하들, 김 실장과 팀비, 이 주차장 입구에서 달려왔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김 실장, 지훈이 말했다.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김 실장은 바닥에서 경련하는 배태식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배태식 씨, 당신은 지금 변호사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강 대표님의 관대함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부하들이 배태식을 질질 끌고 갔다. 그는 꼴사납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미 승부는 끝난 뒤였다. 주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고민서와 강지훈. 강지훈 단둘만 남았다. 고민서는 여전히 차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저 남자는, 그녀의 클라이언트는 단순한 대표님이 아니었다. 괜찮습니까, 고 변호사?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고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배태식보다 방금 전에 강지훈이 더 무서웠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그 공포를 읽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추워 보이는군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어디를? 안전한 곳으로. 지훈이 그녀의 질문을 잘랐다. 당신도 서연이도 저 차가 당신의 얼굴을 본 이상 당신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 방탄 처리가 된 육중한 검은색 세단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타시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지훈의 사무실 빌딩이 아니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가장 깊숙한 곳, 철저한 보안으로 둘러싸인 최고급 빌라의 펜트하우스였다. 여긴 내 집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가 세이프 하우스죠.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집안은 지훈의 사무실처럼 미니멀했지만 훨씬 더 개인적이고 견고했다. 통유리창은 모두 특수 방탄유리였고 모든 출입구에는 복잡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서연이는 이미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훈의 여성 경호원 한 명이 조용히 아이를 지키고 있다가 지훈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안정제를 투여받고 잠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며칠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고민서는 소파로 다가가 잠든 서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병원에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때 지훈의 위성 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알겠다. 5분 내로 그리로 가지. 전화를 끄는 지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고 변호사,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무서운 일입니까? 싱가포르 지사에서 코드 레드가 터졌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납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민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고객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다. 여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내 최고 등급 경호원들이 밖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지우는 잠든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지금 낯선 경호원들 틈에서 깨어나면 또다시 공포에 질릴 겁니다. 그는 고민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서연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서는 망설였다. 그녀는 변호사이지 베이비시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든 서연이의 작은 손을 보았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보았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은 경호원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속삭인 뒤 폭풍처럼 집을 나섰다. 미다에. 그리고 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고민서는 딱딱한 변호사 정장을 입은 채 거대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경호원들은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오직 그녀와 잠든 아이뿐이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소파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때 서연이가 뒤척였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이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깜박이다. 낯선 사람 고민서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고민서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이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했다. 그녀의 무기는 날카로운 이성과 법률 조항이었지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다. 안녕. 서연아, 기억나. 병원에서 봤던 변호사 이모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끔찍한 호칭이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울지 마. 여긴 안전해. 아빠도 곧 오실 거야. 그녀의 말투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딱딱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안 돼. 울지 마. 고민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뒤졌다. 아이에게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법전 계약서. 그때 그녀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다. 그녀가 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넣어 다니던 딸기맛 사탕이 든 작은 틴 케이스였다. 이거. 그녀는 마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처럼 사탕 케이스를 꺼내 들었다. 사탕. 먹을래? 딸기 맛인데 아주 맛있어. 서연이의 울음이 멈칫했다. 아이는 사탕과 고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고민서는 조심스럽게 사탕 하나를 까서 아이에게 내밀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손을 뻗어 사탕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달콤한 딸기 향이 입안에 퍼지자 아이의 경직되었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맛있어. 서연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또 뭐가? 그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가 아는 재밌는 것이라곤. 저기 이모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서연이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옛날에 변호사랑 판사랑 검사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것은 그녀가 로스쿨 시절에나 듣던 지독하게 재미없는 아재 개그였다. 계엄사가 말했어. 이 사건은 명백한 이야기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고민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현타가 왔다. 그런데 그때였다. BC. 서연이가 웃었다. 입을 가리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에요. 이모, 재미없어.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웃고 있었다. 니로, 따또. 서연이가 사탕 틴 케이스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고민서를 향해 아주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또 주세요. 그 순간 고민서의 철의 여인.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트라우마에 갇혀 있던 5살 아이가 보여준 아주 작은 애교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고 말았다. 딱딱했던 변호사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저 한 여자의 따뜻한 미소만 남아있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 다 먹어.
그녀는 틴 케이스를 통째로 서연이에게 안겨주었다. 거실 반대편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훈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코드 레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어 즉시 복귀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소파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딱딱한 수트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역시나 딱딱한 정장 차림의 고민서 변호사가 바닥에 앉아 서연이에게 또 다른 법률 아재 개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 서연이는 깨르르 웃으며 그녀의 품에 사탕을 안고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지난 몇 년간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 속으로 아주 따뜻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고민서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지훈과 눈이 마주친 그녀는 10대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아, 대표님 오셨...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려다 품에 안긴 서연이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 모습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랑스러웠다. 그날의 안가 세이프 하우스에서 딸기 사탕으로 어설픈 아재 개그를 하던 밤. 그 어색하고도 따뜻했던 순간은 세 사람에게 얕은 평화의 막을 드리워 주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경호 시스템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배태식을 쓰레기로 분류했지만 그 쓰레기가 미친 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주차장에서의 제압은 완벽했지만 김 실장이 그를 경찰에 인계하기 직전 배태식은 구급차를 부르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고 그 혼란을 틈타 도주했다. 지훈의 팀이 병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하수구로 숨어든 시궁쥐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의 오판이 고민서와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사건 이후 이틀 뒤 지훈이 말했다. 서연이는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첫 번째 상담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원래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붙이려 했으나 고민서는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쟤 때문에 서연이가 또 놀라면 안 되죠. 고민서가 말했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서연이의 딸기 사탕 이모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이제 지훈 다음으로 그녀를 따랐다. 고 변호사. 지훈이 그녀의 팔을 보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부딪혔던 어깨에는 옅은 멍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제 일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는 제 의뢰인에 따르기 이전에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입니다. 그리고 배태식은 제 얼굴을 봤고요. 저도 표적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대표님 차에 타는 게 더 안전하겠군요. 그녀의 논리는 이상하게도 완벽했다. 결국 지훈의 방탄세단에는 세 사람이 탔다. 지훈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고민서는 조수석에 서연이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지 않았다. 고민서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딸기 사탕을 꺼내자 아이가 작은 소리로 웃었다. 이모 또 그 얘기 해줄 거예요. 판사랑 검사랑... 오늘은 다른 버전이야. 변호사랑 의사랑. 지훈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차가 마포대교에 진입했다. 한강의 물결이 오후의 햇살에 반짝였다.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이었다. 다리의 절반쯤 지났을 때였다. 뭔가 이상해. 지훈이 낮게 중걸거렸다. 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위험 속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그의 눈은 전방 200m 앞 2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1톤 트럭에 고정되었다. 왜 그러세요? 고민서가 물었다. 너무 조용해. 트럭은 고장난 듯 멈춰 있었지만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바로 뒤 차선, 그리고 그 뒷차선까지
다른 차들이 이상하게 속도를 늦추며 대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고 변호사,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변했다. 지금 당장 서연이에게가 아이를 감싸고 절대 고개 들지 마. 네, 하지만 당장. 지훈의 고함에 고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가 뒷좌석으로 몸을 날려 카시트에 앉은 서연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는 순간 광!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이 지훈의 세단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육중한 방탄 세단은 무게중심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차는 앞으로 밀려나 앞서가던 차들과 뒤엉킬 수밖에 없었다. 젠장. 지훈이 욕설을 내뱉었다. 앞은 고장난 1톤 트럭이 뒤는 덤프트럭이 막아섰다. 완벽한 박스인 전술이었다. 그리고 멈춰있던 1톤 트럭의 적재함 덮개가 열렸다. 세상에. 고민서가 속삭였다. 트럭 적재함에서 그리고 뒤따라오던 차들에서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여섯 명. 그들의 얼굴은 증오와 약물로 번들거렸다. 그들 중 하나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강지훈 개새끼야 나와. 배태식이었다. 그는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그의 팔은 깁스를 한 채였지만 그의 눈은 완전히 미쳐 있었다. 내가 감히 날 이 꼴로 만들어 오늘 너하고 내년하고 그 계집애까지 다 한강물에 쳐넣어 줄게. 꽝꽝꽝. 남자 하나가 쇠파이프로 지훈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쳤다. 방탄 유리는 거미줄 같은 금만 갈 뿐 깨지지 않았다. 대표님. 고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다. 서연이 꽉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한테서 몸 떼지 마. 지훈은 침착했다. 그는 계기판의 버튼 몇 개를 눌렀다. 차량의 모든 잠금 장치가 이중으로 봉쇄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단단하게 조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었다. 시큐어 X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동 요새였다. 나와 이 새끼야. 배태식이 다시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었다.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세단을 다리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쿵쿵. 차가 밀릴 때마다 고민서는 서연이를 감싼 팔에 더 힘을 주었다.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끝인가? 고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 지훈이 말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절대. 그는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전방의 1톤 트럭과 덤프트럭 사이의 좁은 틈을 그리고 다리 난간의 강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꽉 잡아. 지훈은 기어를 후진 R으로 바꿨다가 다시 전진 D으로 급격하게 바꾸며 덤프트럭의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반동을 이용한 충격이었다. 보앙. 엔진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지훈은 덤프트럭이 주춤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그의 목표는 앞을 막고 있는 1톤 트럭이었다. 미쳤어, 저 새끼가. 괴한들이 지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피했다. 꽝. 세단은 1톤 트럭의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1톤 트럭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옆으로 밀려났고 아주 좁은 틈이 생겼다. 잡았다. 지훈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려 엑셀을 밟는 순간이었다. 배태식이 그 순간을 노렸다. 그 역시 덤프트럭으로 지훈의 세단 측면을 다시 강하게 들이받았다. 쪼쪼쪼. 이번에는 충격이 달랐다. 덤프트럭의 무게가 실린 공격에 지훈의 세단이 마포대교 난간을 향해 미끄러졌다. 그리고 운전석 쪽이 아닌 고민서가 있는 조수석 쪽의 방탄유리. 1톤 트럭과 부딪히면서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갔던 그곳에 배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던진 수의 파이프가 날아와 박혔다. 방탄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유리 파편 일부가 안쪽으로 튀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났다. 유리 파편이 서연이의 얼굴을 향해 튀었다. 안 돼. 고민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연이를 감싸고 있던 자세에서 몸을 틀어 아이의 위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덮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녀의 어깨와 팔에 무자비하게 박혔다. 고통에 찬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의 팔에서 선홍색 피가 뿜어져 나와 하얀 셔츠를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다. 그 피가 백미러를 통해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고민서의 피였다. 그녀가 자신의 딸을 보호하다 흘린 피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냉철한 이성 계산적인 판단,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분노 맹수에 그것과 같은 순수한 사례만이 남았다. 감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낸년이 감히 내 딸을.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후진했다. 덤프트럭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들이받아 뒤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180도 드리프트. 차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이제는 도망치는 배태식의 덤프트럭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섰다. 저 새끼가 미쳤나. 배태식은 겁에 질렸다. 저것은 살기 위한 운전이 아니었다. 죽이기 위한 운전이었다. 지훈은 덤프트럭의 약점을 정확히 노렸다. 앞바퀴 조향 장치. 그는 세단의 강화된 범퍼로 덤프트럭의 앞바퀴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전술적 차량 제압 PIT 기동의 변형이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스핀했다. 배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트럭은 마포대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나간 뒤에야 멈춰 섰다.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배태식은 운전대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해 있었다. 나머지 괴한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기를 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정적이 찾아왔다. 다리 위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차들과 타이어 타는 냄새만이 남았다. 지훈의 차도 멈춰 섰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고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팔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두 팔은 여전히 서연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이모 비나.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는 다행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지훈의 시선이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는 고민서의 손에, 그리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감사함이 아니었다.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강제로 녹여버리는 뜨겁고도 격렬한 무엇인가였다. 고 변호사,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Secure X가 전용층으로 사용하는 서울에서 가장 은밀하고 보안이 철저한 VVIP 병동. 강지훈은 수술실 앞 복도를 맹수처럼 무옹환. 마포대교에서의 광기, 어린 분노는 이제 피부 밑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통제된 경로로 변해 있었다. 그의 하얀 셔츠에는 고민서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붉은 얼룩은 그가 저지른 오판의 증거이자 배태식이 저지른 만행의 낙인이었다. 그는 다리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를 안아들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 자신의 백업팀 차량에 태웠다. 서연이는 다른 경호원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배태식은 더 이상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다. 대표님, 김 실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배태식은 놓쳤습니다. 지훈은 봉판을 멈췄다. 그의 눈이 김 실장을 향했다. 설명해. 대엄프 트럭에서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하려 했으나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놈은 덤프트럭에서 빠져나와 다리 밑으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한강 순찰대가 수색 중이지만 놈은 시궁쥐처럼 숨어들었습니다. 한혜진은 잠적했습니다. 배태식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고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장 사장은 배태식의 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기기로 한 선물을 받지 못해 격분해 있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조명이 비추는 복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됐어. 장 사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지. 그는 이제 내 사냥개가 될 테니까. 대표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수술실의 붉은 등을 향해 있었다. 지금부터 시큐어 X의 모든 자원을 가동한다. 모든 자원 말입니까 그건?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모든 자원이란 회사의 합법적인 컨설팅 업무가 아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최고 등급 정보팀과 현장 요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배태식, 한혜진,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쓰레기들. 그들의 과거, 현재 돈 줄 숨 쉬는 구멍까지 전부 찾아내. 내가 그들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24시간 주지.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지체 없이 사라졌다.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차 뒷좌석에서 떨어진 딸기 사탕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고민서의 피로 살짝 끈적였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강 대표님, 다행히 주요 동맥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파편이 깊숙이 박혀 근육과 신경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봉합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과 재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팔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트라우마가... 대표님, 의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우는 이미 등을 돌려 자신의 상황실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소아과 병동에서 진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보호자. 그는 지금 2명의 보호자를 책임져야 했다. 한 명은 유리 파편에 찢겨 수술실에 누워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몇 시간 뒤 VVIP 1인실. 고민서가 마취에서 깨어났다. 팔 전체를 감싼 두꺼운 붕대와 깁스가 가장 먼저 느껴졌다. 욱신거리는 고통과 함께 마포대교에서의 끔찍했던 순간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세어, 서연이. 그녀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부상당한 팔에 격통에 신음하며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괜찮아 이모. 작은 목소리. 고민서가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작은 보조의자에 서연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서연아, 괜찮아. 다친데 없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고민서가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모가 지켜줬어. 아빠가 그랬어. 이모가 슈퍼맨이라고. 고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그녀는 언제나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아이 앞에서 다친 팔을 하고 누워있는 딸기 사탕 이모일 뿐이었다. 아빠는... 아빠 바빠. 서연이가 짧게 대답했다. 화났어. 아빠. 무서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이미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만년설처럼 차갑고 지쳐 보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일어났습니까? 그가 고민서를 보며 말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네, 이사에게 들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배태식, 내 잘못입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적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당신이 치렀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거칠게 그러나 어색하게 쓰다듬었다. 서연아, 김 실장님이 밖에 계셔.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까? 아빠 이모랑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이는 불안한 듯 고민서를 바라봤다.
고민서가 왼손을 들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 이모랑 아빠랑 일 얘기하는 거야. 금방 끝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서류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배태식, 34세. 알려진 전과 사범 외에 10년 전 해체된 흑사파의 행동대원이었습니다. 청부폭력 불법 채권 추심 전문. 장 사장의 돈을 횡령한 것도 사실은 한혜진의 사치품 비용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펼친 서류에는 배태식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시큐어 X의 정보팀이 단 몇 시간 만에 파헤친 결과물이었다. 한혜진은 이혼 전부터 배태식과 공모했습니다. 서연이를 이용해 거액의 양육비를 뜯어내고 그 돈으로 해외 도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포대교 습격은 배태식이 코너에 몰려버린 단독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차피 잡힐 바에야 우리를 모두 죽이고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고민서는 침을 삼켰다. 그럼 이제 그는 곧 잡힐 겁니다. 내 모든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훈의 말은 차가웠지만 고민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고 변호사. 그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저들을 완벽하게 매장할 증거가. 고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혜진의 방임은 명백하지만 배태식의 지속적인 폭행을 입증할 아이의 진술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가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병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지 않고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다. 서연이는 토끼 인형을 든 채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5살 아이답지 않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놀라 아이를 불렀다. 내가 말할게. 나쁜 아저씨가 나 때린 거, 이모 피나게 한 거, 내가 다 말할 거야. 아이는 고민서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다친 이모의 손을 잡았다. 이모 아프게 한 사람 감옥 가야 돼. 고민서와 지훈은 숨을 죽였다. 고민서는 고통을 참으며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변호사의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부터 이모한테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 그 아저씨가 서연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연이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다. 엄마 없을 때 아저씨가 자꾸 때렸어. 아이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시끄럽게 군다고, 밥 많이 먹는다고 때렸어.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일 거라고. 서연이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롱에 가뒀어. 무서웠어. 깜깜했어. 배고팠어. 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고민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왼손은 스마트폰을 굳건히 쥐고 있었다. 알겠어, 서연아. 다 녹음됐어. 이제 됐어. 고마워, 용감한 내 딸. 고민서가 아이를 안으려 팔을 뻗는 순간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딸아이를 끌어안았다. 거대하고 단단한 아빠의 품에 서연이가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왕아바, 무서웠어,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다 죽여버릴게. 그 새끼들 내가 다 죽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였다. 고민서는 울고 있는 부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선명하게 녹음된 배태식과 한혜진을 지옥으로 보낼 강철의 증거를 바라보았다. 이제 법적인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사냥뿐이었다. 병원 VVIP, 병동의 공기는 24시간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했지만 고민서는 그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의 팔은 여전히 깁스에 매달려 있었고 통증은 약물로 간신히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력감이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병실의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 시큐어 X의 상황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서연이의 안부 안개서 최고의 심리치료사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와 수사 상황 배태식과 한혜진의 모든 은신처와 자금줄이 차단되고 있다는을 기계적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고민서는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변호사로서의 칼날은 부러진 팔과 함께 무뎌진 듯 했다. 그날 밤 10시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가 울렸다. 비상 요청. 신경외과 병동의 화재 발생. 모든 환자와 의료진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당직 간호사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다. 고 변호사님, 어서요. 5층이에요. VVIP 병동은 15층이었지만 아래층의 불길은 유독 가스를 순식간에 위로 올려보낼 수 있었다. 복도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 들어왔다. 내 경호원들은 다들 아래층 상황을 보러 갔어요. 일단 피해야 해요. 간호사는 다급하게 휠체어를 가져와 고민서를 앉혔다. 그녀는 다친 팔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다. 진정하십시오. 비상 엘리베이터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소방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병실로 뛰어 들어왔다. 방독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환자 이쪽으로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VIP는 최우선 대피 대상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방독면 때문에 둔탁하게 울렸다. 간호사는 안도하며 휠체어를 넘겼다. 부탁합니다. 소방관들은 휠체어를 밀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 전용 화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잠깐, 이쪽은 고민서가 불안하게 물었다. 이쪽이 더 빠릅니다. 연기가 없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방관이라기엔 너무 거칠고 신속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안으로 밀쳐졌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두 남자가 방독면을 벗었다. 한 명은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한 명의 얼굴을 본 순간 고민서의 피가 얼어붙었다. 배태식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팔은 부러진 채 덜렁거렸고 며칠간 쫓긴 짐승의 악취가 풍겼다. 안녕. 변호사 나으리 나 때문에 병원 전체가 쇼를 다 하네. 네오. 그래 나야. 그 개자식 강지훈이 내 돈 줄 내갈 곳 싹 다 막아버렸어. 장 사장 그 새끼까지 풀어서 날 죽이려고 해.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근데 내가 그냥 죽을 줄 알아. 쿵.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 폐기물 처리장에 멈췄다. 네온. 내 마지막 보험이야. 배태식은 고민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휠체어에서 끌어내 준비된 낡은 구급차 뒷좌석에 쳐넣었다. 화재의 경보는 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싸구려 연막탄 몇 개. 멍청한 것들. 구급차는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병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시큐어 X 상황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배태식의 예상 도주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불과 30분 전 그를 인천항 근처에 한 폐창고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병원 보안팀과의 직통선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대표님 병원에 화재 경보가 뭐라고?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가 병원 내부 CCTV로 화면을 돌렸을 때 15층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했다. 고민서고 변호사 어딨어? 대피 중입니다. 소방관들이 인계해. 으악. CCTV 화면 속 지훈의 경호원이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소방관 시신을 확인했다. 가짜다 저게 침투다. 씨발. 지훈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의 개인 위성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지훈, 이 개새끼야.
배태식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로 고민서에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예쁜 변호사년 지금 내 옆에 있어. 깁스한 팔이 아주 아파 보이는데. 크크. 배태식. 닥치고 들어 이 새끼야. 인천항 7번 패창고. 1시간 준다. 현금 50억. 전부 달러로. 경찰 내놈 부하들 그림자라도 보이면 인연 팔 하나가 아니라 목을 잘라서 보내주마. 그리고 너 혼자 와. 내놈이 직접 그 잘난 얼굴로 돈가방 들고 걸어 들어오라고. 안 그럼 인연이랑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거니까. 크하하. 닷덕. 전화가 끊겼다. 상황실의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응축되었다. 김 실장, 대표님, 팀 전원 인천항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창고 방영 2km 밖에 되기에 저격팀 포함 모든 광학 장비로 내부를 주시해라. 하지만 대표님 혼자 가시겠다뇨. 그건 자살 행위. 지훈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사레이로 불타고 있었다. 이건 명령이야. 이건 내 전쟁이야. 그는 상황실을 나섰다. 그의 개인 무기고로 향했다. 방탄 슈트 안에 특수 케블라 조끼를 덧입었다. 허벅지 홀스터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커스텀 4우 구경. 권총 USP 탁티컬을 전투화에는 예리한 서바이벌 나이프를 꽂았다. 그는 소총을 들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구출 작전이었다.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용 차량 방탄 처리된 에스턴 마틴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인천항 7번 패창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함석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창고 안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창고 안은 썩은 생선 비린내와 녹슨 쇠 냄새로 진동했다. 고민서는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다친 팔은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크크크 온다. 그 새끼 분명히 와. 배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는 이 창고에 폭탄을 설치할 시간까지는 없었지만 대신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굶주린 용병 몇 명을 고용했다. 국적도 불분명한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쓰레기들이었다. 저 여자를 미끼로 그 자식까지 죽이면 장 사장이고 뭐고 다 끝이야. 그때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강지훈이 혼자 걸어 들어왔다. 한 손에는 돈이 든 것처럼 보이는 육중한 검은색 덮을, 백을 들고 있었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약속대로 혼자 왔다 배태식. 그아하 잘 생각했다. 강지훈. 배태식이 2층 난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용병 넷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돈가방 이리 던져. 지훈은 더플백을 바닥에 굴렸다. 그리고 고 변호사는 급하긴 일단 돈부터 확인. 배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더플백을 굴린 것이 아니었다. 던진 것이었다. 더플백이 용병들의 발밑에 도달했을 때 지훈은 손목에 숨겨둔 스위치를 눌렀다. 비용. 더플백이 폭발했다. 하지만 그것은 살상용 폭탄이 아니었다. 강력한 섬광탄과 연막탄이었다. 유악. 창고 전체가 눈을 뜰 수 없는 빛과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쎄 쏴 저 새끼. 쏴. 배태식이 비명을 질렀다. 용병들이 혼란 속에서 총을 난사했지만 지훈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이것은 그의 영역이었다. 어둠 혼돈, 그리고 정밀한 폭력. 당당. 지훈의 권총은 소음기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빗소리와 용병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둔탁하게 울렸다. 그는 레이더처럼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했다. 첫 번째 용병이 연막 속에서 뛰쳐나오다 지훈의 정확한 더블탭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뒤에 있다.
두 번째 용병이 지훈의 등 뒤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지훈은 이미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날려 용병의 목을 다리로 감아챘다. 우두득.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했다. 미친, 저건 괴물이잖아. 남은 두 명의 용병이 겁에 질려 2층의 배태식에게로 도망치려 했다. 도망치지 마 이 병신들아. 배태식이 고함을 질렀다. 지훈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고민서였다. 그는 연막을 뚫고 기억해둔 기둥으로 달려갔다. 고민서가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전투화에서 나이프를 뽑아 그녀를 묶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대표, 님, 디드위어여. 지훈은 그녀의 멀쩡한 팔을 잡아 끌었다. 저기서, 이 개새끼야. 그때 2층에서 배태식이 이성을 잃고 샷건을 난사했다. 쾅쾅. 산탄이 두 사람 주위의 컨테이너에 불꽃을 튀기며 박혔다. 지훈이 고민서를 감싸 안고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다. 저 새끼가. 용병 2명이 다시 그들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지훈은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한 손으로는 고민서를 보호해야 했고 적은 3명 위치는 노출되었다. 대표님, 나 때문에. 고민서가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닥쳐요.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그때였다. 고민서가 고통을 참으며 깁스한 팔로 품 안을 뒤졌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병원에서 챙겨 나왔던 서연이의 토끼 인형이었다. 배태식. 고민서가 갑자기 엄폐물 밖으로 토끼 인형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찾는 건 이거 아니었어. 네 돈줄. 순간적으로 배태식과 용병들의 시선이 날아가는 인형으로 향했다. 그 0.5초의 틈,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탕탕탕탕. 연속된 4발의 총성. 도망치던 2명의 용병이 정확하게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가와악. 배태식은 총알을 피했지만 지훈의 마지막 총알이 그의 샷건을 든 손을 스쳤다. 이와 내 손. 배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샷건을 떨어뜨렸다. 이제 1대1이었다. 지훈은 고민서를 안전한 컨테이너 뒤에 숨기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배태식은 부러진 팔총알이 스친 손으로 절뚝거리며 도망쳤다. 그는 창고의 가장 높은 크레인 조종석으로 기어 올라갔다. 오지 마오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지훈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래, 나 때문이다. 지훈이 권총을 버리고 나이프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다가갔다. 내 딸을 건드린 것도 너고 내 여자를 건드린 것도 너야. 여자. 배태식이 낄낄거렸다. 저 변호사 년이 네온. 감옥에 갈 자격도 없어 배태식. 지훈이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배태식은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소의 파이프를 휘둘렀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소의 파이프를 팔뚝으로 막아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부러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배태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내 딸, 서연이 이름을 기억해라. 나이프가 아니었다. 지훈의 주먹이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주먹이 배태식의 복부를 가격했다. 개억. 배태식은 내장이 터지는 듯한 고통에 눈이 뒤집혔다. 지훈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분노의 철권이 배태식의 얼굴, 가슴팔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이건 고민서 변호사 몫이다. 마지막 타격과 함께 배태식은 난간을 넘어 10m 아래 빗물이 고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쿵!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그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마지막 용병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료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지훈의 등 뒤를 노렸다. 대표님 뒤에. 고민서의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지훈은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당. 총성이 울렸다. 지훈은 고통을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용병은 이마에 정확히 붉은 점이 찍힌 채 쓰러져 있었다. 창고
입구 비에 젖은 어둠 속에서 김 실장과 시큐어 X의 저격팀이 진입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김 실장이 헤드셋으로 말했다. 반경 2km 대기 명령 못 지키겠습니다.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고민서가 컨테이너 뒤에서 떨리는 다리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폭풍우가 몰아친 뒤 모든 것이 부서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살아남았다. 지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말없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피냄새, 빗물 냄새, 그리고 그녀의 천이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다쳤어요. 대표님. 그녀가 그의 품에서 울먹였다. 알아, 그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도 집에 가자, 고 변호사. 몇 주 후, 가을이 깊어지고 도시의 상처가 차가운 바람에 아물어갈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은 그날의 선고를 듣기 위한 인파로 가득 찼다. 배태식은 피고인석에 앉아있지 못했다. 그는 1번 창고에서 강지훈에게 제압된 후 장 사장에게 넘겨주기 직전 경찰에 구조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공격은 그의 내장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켰다. 그는 병원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 혹은 곧 그 생마저 마감할 운명이었다. 법정에 선 것은 한혜진이었다. 그녀는 배태식이 검거된 직후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시큐어 X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배태식의 협박에 못 이겨 한 일이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고민서가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다. 서연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배태식의 학대 증언 한혜진이 배태식과 공모하여 양육비를 논의한 통화 내역, 그리고 마포대교 습격 사건의 전말,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한혜진, 친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반김 학대에 노출시켰으며 금전을 목적으로 전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미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 15년, 아동학대 및 살인 공모 혐의로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다. 한혜진은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그 재판을 강지훈과 고민서는 지켜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강지훈의 한남동 안가 세이프하우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옥 같았던 창고에서의 혈투가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 안은 평화로웠다. 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공영에 처해 있었다. 그의 왼쪽 팔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오른팔은 멀쩡했지만 그의 앞에는 그의 능력밖에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아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5살 배기 강서연이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꾸짖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우는 멀쩡한 오른손으로 서연이의 머리를 묶어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거칠고 훈련된 손은 VVIP를 구출하고 적을 제압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딸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닦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냥 단발로 자르는 건 어때? 아빠가 아는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를. 싫어. 서연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이모는 예쁘게 따아줬단 말이야. 엘사 공주님처럼. 이모. 그 단어에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고민서. 그녀는 팔의 상처가 아물자마자 로펌으로 복귀했다. 한혜진의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선고가 끝났다. 그녀는 재판이 끝난 후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딩동. 이모다. 서연이가 토끼 인형을 내던지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지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전쟁터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쓴웃음을 지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고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딱딱한 변호사 정장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오른쪽 팔에는 얇은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법정의 철의 여인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여자 고민서였다. 이모 보고 싶었어. 서연이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고민서는 한쪽 팔로 아이를 안으려 애쓰며 웃었다. 서연아, 이모도 보고 싶었어. 아이고, 이거 놔야 하는데. 그녀의 다른 쪽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따뜻한 음식이 든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빠가 내 머리 망쳤어. 서연이가 쪼르르 달려가 지훈을 고자질했다. 고민서는 엉망이 된 서연이의 머리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부해요. 대표님, 그 손으로는 역시 무리였나 보네요. 고 변호사. 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왔습니까? 네. 이거 오는 길에 반찬 좀 사왔어요. 대표님, 식사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녀가 식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았다. 불고기 잡채,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었다. 시큐어 X의 대표이자 어둠 속의 해결사인 강지훈의 안개.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긴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거요. 그녀가 니트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혜진 씨 친권 포기 및 양육권 완전 이양 각서입니다. 오늘 선고 직전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서명했습니다. 이걸로 법적으로 서연이는 완벽하게 대표님 딸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그렇게나 원했던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종이 한 장.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고민서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는 서연이에게 향해 있었다. 이모 이거 콩. 에어 서연이 콩 싫어하잖아. 아니야. 이모가 주면 먹을래. 아구 예뻐라. 자, 고민서가 멀쩡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며 서연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모습을 지훈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신이 깁스한 팔로 엉망인 머리를 하고 딸기 사탕 아재 개그를 하던 그 여자. 마포대교에서 자신의 딸을 감싸 안고 피를 흘리던 그 여자. 폐창고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인형을 던졌던 그 여자. 고 변호사. 지훈이 불쑥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식사 안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고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뭘요? 제 일이잖아요. 의뢰인을 돕는 거. 아니, 지훈이 그녀의 깁스한 팔을 바라보았다. 그건 변호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깨뜨렸다. 이모, 응 서연아, 이모 가지마. 서연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민서의 니트 자락을 꼭 붙잡았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나랑 아빠랑 같이. 세요, 서연아. 고민서가 당황해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 역시 딸의 돌발 발언에 얼어붙어 있었다. 싫어, 이모 가지마. 서연이가 필살에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두 눈을 깜박이며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 이모 가면 나 또 머리 아빠가 이상하게 묶을 거야. 엉엉. 이건 반칙이었다. 고민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훈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대표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훈은 잠시 딸아이와 고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어둠 속의 해결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를 원하는 남자였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고민서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멀쩡한 오른손으로 깁스한 그녀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고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대표님, 서연이 말이 맞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가지 마요, 고민서 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고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여기에 있어줘요. 서연이 옆에.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 옆에. 가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전쟁은 끝났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상처 입은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고민서는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는 두 강씨 부녀를 보며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붉어진 얼굴에는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도 명백한 승낙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본합동공리, 반홉동 총리의 시작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지훈 고민서, 그리고 서연이가 어둠을 뚫고 마침내 따뜻한 빛을 찾는 이야기를 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며 세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